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예스아니 인사혁신처의 김예한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따끈따끈한 예비사무관 김신희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더욱 치열하고 처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조선시대 시험장 한복판으로 데려다 주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사와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두 분 공무원 시험 보셨을 때 경쟁률 치열했죠? 어느 정도였나요? 저희 둘이 같이 합격을 했는데 네. 저희가 합격할 때 기준으로 외교관 후보자 포함 35대 1 정도였던 것 같아요. 35대 1. 조선시대 때도 이제 저 어사화를 쓰기 위해서 수많은 선비들이 경쟁을 하셨겠지요. 경쟁률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백대 1. 수백대 1이고 심할 때는 무려 11,000대 1이었습니다. 만천이요? 11,000대 1. 그 중에서 1등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저 어사화, 쓰고 계시는 어사화였기 때문에 정말 살떨리는 현장이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그 살떨리는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거 시험의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보장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과거 급제라면은 단순 취직 수준을 넘어가지고 가문 팔자가 달라집니다. 일단 미천한 가문에서 과거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양반 가문의 반열에 쫙 오르게 돼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봉작이라고 하는 명예 관직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과거의 공무원 시험인 그 과거 제도가 이제 이런 신분 제도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과거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두 분 시험 보셨죠? 답을 알고 계시죠? 그쵸?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과거제의 시작은 고려, 조선이 아니라 고려 초기의 광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광종 때는 아직까지 이제 관인, 당시 공무원이죠. 선발에 관련된 명확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에 의해서 관인,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가문의 배경에 의해서 관직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으면 아버지 백에 의해서 관직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은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이란 경쟁에서 출발선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짜잔 랜덤 배정이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가 최고 또는 최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광종이 그거를 빡 깨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쌍기라는 인물이 저기 공무원을 시험으로 뽑읍시다 라고 건의를 했고 광종은 그거 좋은 생각이요 받아들이면서 과거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쌍기란 인물은 누구냐? 놀랍게도 고려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종 7년으로 가보시면 즉위사절로 중국 후주, 그때가 이제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5대 10국 시대였거든요. 5대 10국의 마지막 후주에서 온 사신단 중 한 명이었어요. 고려에 왔다가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신단들은 다 짜이첸 하고 이제 후주로 돌아갔는데 이 쌍기만 몸이 아프니까 이제 고려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겠다 하고서 남아요. 당시 이제 임금이 이제 광종이다 보니까 이제 쌍기와 대화를 했겠죠. 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기를 고려 조정에 있도록 이제 했는데 일단 후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후주 왕에게 뚜루뚜루 전화 없었겠지만 연락을 해서 쌍기를 좀 귀화를 시키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후주의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이 되어 그리고 한림 학사로 임명을 합니다. 이 쌍기의 구상으로 95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 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당시 과거제는 중국에서 먼저 시작한 게 맞아요. 수나라의 문제가 처음 만들었고 당나라를 거치면서 다듬어진 이제 고시 제도였죠. 그 당시 광종이 지방 세력들이었던 호족으로 인해서 소가리가 정말 심했습니다. 여기에 쌍기는 그들을 견제할 방법으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문장과 유학을 공부한 문신들을 등용하라고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럼 신분제 사회에서 기존 지배층을 견제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일단 귀족을 통제하고 왕권 강화 수단으로 이제 과거제를 만든 게 맞죠. 그럼 고려시대 과거제도 형태가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진 건가요? 조금 바뀝니다. 조선시대에는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요. 고려 때는 좀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고려 후기로 갈수록
이제 귀족들이 이제 시험관을 쥐락펴락하고 야, 내 아들 합격시켜. 뒷거래도 많았습니다. 야, 좀 좋을 때 좀 받고 합격시키라고. 경국대전 아시죠? 조선의 헌법이죠. 경국대전에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시험 방식, 과목, 합격 인원까지 딱 정부 명시를 해버리거든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못 바꾸는 시스템화를 시켜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공무원 임용시험을 법령으로 규정해 놓은 것과 비슷한 발상이네요. 그럼 당시에 과거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나요? 조선의 과거 시험은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과, 무과, 잡과인데요. 문과는 지금으로 치면 행정직 공무원 시험이에요. 문과는 선비를 뽑고 무과는 장군을 뽑고 잡과는 전문직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과가요, 또 두 단계로 또 나눠져요. 첫 번째가 소과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예선전이거든요. 생원시와 진사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원시는 뭐라고 할까, 학문 시험이었고 진사시는 약간 예술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에 한 번 열리는데 전국에서 딱 200명만 선발을 합니다.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이 소과에 합격하면요, 생원, 진사 타이틀을 받습니다. 어이, 김진사, 최진사 할 때 그 진사요. 지금으로 치면 1차 시험 합격증 같은 거인데 두 번째가 대과입니다. 문관 관료가 되는 최종 시험, 파이널 라운드라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본선이죠. 그럼 소과를 통과해야 대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소과 합격이 대과 응시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소과를 안 봐도 대과에 도전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소과를 통과하면 엄청난 베네핏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균관 입학 자격이요. 성균관은 당시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국립대학이었었죠. 정원 자체가 이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입학 자체가 큰 특권이었습니다. 정원 200명의 기숙사에 식사까지 제공되고 지금으로 치면 국비지원 기숙학교 같은 개념이었죠. 당시 지방 선비들은 그 한양까지 이제 수백 리를 직접 오든지 아니면 친척집에 전전전 하든지 아니면 주막에 머물면서 주모 거기서 준비를 하든지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성균관 유색이 되면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지내면서 대과를 준비한다. 이거 큰 특혜죠. 특히 여기에 빡 정점을 찍는 것이 대과 1차 시험에는 성균관 별도의 50명을 뽑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과거에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사실 저랑 이하님이 같이 성균관대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3년 동안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고시천에 올라가 봤는데 제가 답안 작성 기초부터 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짐을 짊어지고 상경해서 그 시절 성균관 유생들처럼 이제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서 제대로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네, 신희님은 어땠나요? 저도 이하님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혼자 공부할 때는 전혀 감을 못 잡다가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하님처럼 친절한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과거제로 보면은 대과가 본격적인 공무원 시험이었겠네요? 그렇죠. 두 분 컵밥 많이 드셨겠네요. 네. 많이 먹었죠. 예, 이마에 컵밥이라고 쓰여 있네요. 자, 이 대과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가 초시, 전국에서 240명을 뽑았습니다. 지방에서 향시로 150명, 한양에서 한성시로 40명, 성균관에서 50명, 전국 각지에서 시험을 쳤어요. 2차가 복시 또는 회시라고 했었습니다. 1차에 뽑힌 240명을 이제 한양으로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33명을 뽑아요. 그런데 이 33명의 이름이 이제 올라가면 사실상 합격이었습니다. 이제 3차가 전시인데 임금님이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탈락 시험이 아니라 이제 33명은 이미 합격을 했어요. 이미 합격한 33명의 등수를 매기는 것이 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등수가 중요했던 것이 등수에 따라서 첫 임관 품계가 달라졌습니다. 장원급제요! 즉 1등은 종 6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꼴등인 병과는 정 9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9품에서 출발한 사람이 6품까지 오르려면 대략 평균 8년에서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장원급제자는 이거 거의 10년을 건너뛰고 시작을 하는 거죠. 과거 시험 경쟁률도 정말 치열했겠네요?
치열했죠. 근데 문제가 더구나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나이 제한이요. 15살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고, 뭐 이건창 선생이라고 고종 3년에 86세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고종 17년에 정순교라는 인물이었거든요.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뭐 서당에서 글 공부해가지고 장원 급제까지 하려면 뭐 보통 평균 20년,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0년, 30년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시간 투자 20년, 30년 할 각오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1년 좀 넘게 준비했는데 과거라면은 몇 년 쓸지 상상도 안 되네요. 이하님은 어떠세요? 저는 더 길게 했는데 저는 4년을 공부했거든요. 4년? 네. 네. 조선시대에 갔다면 40년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은 나이 말고도 또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있죠. 공무원 시험은 얼마에 한 번씩 열리나요? 공무원 시험은 매년. 매년이죠. 네. 당시 이제 과거 시험은 식년시라고 해서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3년에 한 번이요. 경국대전에 명시가 된 최종 합격 인원은 33명인데 이때 응시하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니까 정말 경쟁률이 불꽃 튀었죠. 심지어 이제 정조가 이제 세자책봉을 기념해 연 특별 과거 시험에 10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단 10명의 합격자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11,000대 1. 치열했죠. 26년도 5급 공채 선발 시험 경쟁률이 31.2대 1이었고 25년 경쟁률이 34.6대 1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빡세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조선시대 경쟁률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 당시 과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겠는데요? 심하죠. 인생을 정말 올인했는데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낙방률이 거의 97%. 정말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천재라고 말하는 대학자, 1,000원의 주인공 퇴계 이황도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과거에서요. 그때 이제 퇴계 선생님의 이제 일기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뭐 괜찮아. 그게 상심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문 밖에서 갑자기 누가 이서방! 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확 격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름 뒤에 붙일 호칭이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보고 이제 이서방이라고 불렀다고 놀렸다고 착각을 하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본인을 부른 게 아니라 이씨성을 가진 이제 종을 부르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제 관직에 진출하고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과거급제였거든요. 고려 때와는 달리 이제 아버지가 고위 관직자라고 해도 본인이 합격하지 못하면 높은 직급 못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집안이 좋지 않아도 합격만 하면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진 선비 중에는 고향에 가지 않고 스스로 낙방거사라고 부르면서 은둔을 하거나 아예 전국을 떠돌면서 시를 짓는 방랑시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 번 합격한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도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9번. 9번을 9번 합격한 분도 계세요. 장원급제를 9번이나 해서 구도 장원공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심사임당 선생님의 아들 율곡이 선생님이었습니다. 10살 때 진사, 초시, 장원을 시작으로 이제 29살까지 진사, 생원, 대과 다양한 분야에서 장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했다. 그럴만하네요. 그럴만하죠.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가운데서 딱 한 번 나온 대기록이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계산이 잘 안 돼요. 아까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합격할 수 있죠? 일단 정규 시험은 3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특별 시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왕들도 이제 새로 즉위를 하거나 아니면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백성들의 민심이 좀 흔들리겠죠. 그럴 때 이제 선심을 베풀어야 돼요. 그때 많이 하던 것이 이제 별시라고 하는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명목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생색내기도 좋고 또 민심도 얻기 좋았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도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아시죠? 해경궁 홍씨 이제 회갑 잔치 때나 그리고 또 고종 즉위 40주년 때 이때도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왕실 행사와 이제 병행을 하면은
뭐 전 국민적인 행사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였죠. 특히 이제 별시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험보다 절차도 간단하고 합격 정원 제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왕 앞에서 딱 하루 시험을 보면 되는 거라 또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험에 떨어진 분 가운데 별시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되게 인기 있는 국가 행사인 만큼 마케팅에도 좀 활용이 됐군요. 그럼 과거 시험장 환경이나 분위기는 어땠나요? 야외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뻥 뚫린 야외에서요. 대과 회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로 한양 예조, 그러니까 지금 그 세종대로 광화문 앞이죠. 예조 앞이나 성균관 일대 넓은 마당에서 진행이 됐는데 각자 자리를 깔고 먹이나 벼루를 챙겨오고 도시락도 싸우고, 특히 당시에는 종이가 귀해가지고요, 시험지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서 갖고 와야 됐었어요.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할 때 종이에 이제 도장을 같이 받는 거죠. 자, 그 시험장에서 시, 부, 책을 씁니다. 시, 우리가 이제 그 사극에서 많이 보는 한시입니다. 쫙! 오늘의 주제는 이거다 하는 거요. 부, 그 지금으로 치면 수필, 논술 같은데 이제 문학적 표현력을 평가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책, 책은 국가 현안에 관련된 견해와 해결책을 쓰는 일종의 정책 논문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은 논술보다 더 힘든 거네요. 근데 만약에 쓰다가 오타가 나거나 잘못 쓰면 어떻게 하나요? 지우개로 지우면 되죠. 가 아니라 지우개가 없겠죠. 시험지를 바꾸기보다는 종이가 비싸니까 시험관을 부릅니다. 이거 오타 났다고. 그럼 시험관이 와가지고 틀린 부분에 도장을 찍어줘요. 꼭 이렇게요. 이 도장이 없으면 부정행위였습니다. 대략 시험 시간도 정해져 있었나요? 뭐 지금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사글에 나눠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시험을 봤어요. 뭐 각 날에는 해 뜨면 시작해서 해 지기 전까지 계속 써서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그 시간만큼은 계속 시험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즘 뭐 수능 부담스럽다라고 말들 하시는데 사흘 연속으로 하루 종일 글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야외에서. 와, 여름에 시험을 보면은 엄청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비가 오면 먹이 번지니까 글씨도 못 쓰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우면 하늘천 따지 하다가 푹 쓰러지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더운 날 수백 명이 일단 신발 벗고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야외에 모여 있는데 신발 벗으면은 하늘천 따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신발 냄새 거기까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그 시험장 좋은 자리를 맡는 선접꾼들도 있었어요. 진짜로 시험장 문 시작 열리자마자 특히 이제 덩치가 좋은 마동석 같은 분들이 이제 그 선발이 돼가지고 달려가서 비켜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오픈런을 대신해주는 직업도 있었어요. 수험생을 위해서요. 그 정도 되면은 저라면은 솔직히 컨닝 생각도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나요? 그렇죠. 부정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세계사를 다 통틀어서. 당시 이제 부정행위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첫 번째는 협서라는 컨닝 페이퍼였습니다. 속옷에 넣는 케이스도 있었고 신발 안창에 넣는 케이스도 있었고 사서 오경 내용을 빼곡하게, 정말 그정성님은 공부를 더 할 것 같아요. 빼곡하게 적어서 이제 숨겨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뭐 옷, 모자, 신발, 심지어는 붓 안에서 넣어서 이제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안 걸릴 거야. 그래서 콧구멍에 넣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나겠죠. 이때 아예 컨닝 페이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리 시험인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시험 보게 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사진 있는 뭐 증명서가 본인 확인할 방법이 없을 있었던 것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조실록, 성종실록의 적발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험관 매수. 뭐 시험관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좋은 점수를 받게 뇌물을 준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 갈수록 이런 부정이 점점점 악화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혹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공무원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 저지르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즉시 무효 처리되고 이후 최대 5년간 모든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특히 대리 시험이나 시험지 유출은 가장 중대한 부정행위로 분류되어서 5년간 응시 금지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했나요? 비슷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컨닝이 적발되면 그 즉시 나가! 쫓겨나요. 시험장에서요. 해당 시험 점수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됩니다. 단순히 본인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정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주변 수험생들까지 함께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조사를 같이 받게 돼요. 현대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이제 5년간 응시 제한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조시대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달랐지만 향후 2회, 3회 시험 응시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약 6년, 9년, 약 10년 동안 응시가 제한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심각할 경우에는 평생 과거 응시 자격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컨닝을 넘어서 대리 시험이나 시험관과 결탁을 했다. 그러면 형사 처벌이 뒤따라요. 일단 곤장 100대를 맞습니다. 곤장 100대 기록에 따르면요. 곤장 10대까지는 살을 치는 소리가 난대요. 짝, 짝, 짝. 10대가 넘으면 뼈 소리가 난대요. 딱, 딱, 딱. 100대 맞으면 이론적으로는 죽어요. 하여간 곤장 100대를 맞거나 정말 죄질이 나쁘면은 먼 곳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죠. 경국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죠. 곤장을 치는 건 몇 대 치라고 나와 있지만 얼마나 세게 치라고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대도 진짜 퍽퍽 치는 게 아니라 아유, 누구 집 아들이라고 알겠다고 톡톡톡 100대를 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체형을 당했잖아요. 볼기 짝에.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직 진출 완전히 막히는 거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이나 후손들이 관직에 나갈 때도 조상이 과거에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에 불이익을 받은 거죠. 저 수험생 아버지 할아버지가 컨닝했다더라. 그러면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앞길을 막은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복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제출한 답안지에 이름을 가리고 번호만 표기해서 채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점하는 그 채점관들이 누가 썼는지 이 답안지를 모르게 하는 거죠. 아, 지금의 공채 블라인드 채점이랑 완전히 같은 발상이네요. 지금도 이제 필기 채점을 할 때 수험 번호만 보이게 하거든요. 그렇죠. 600년 전에 이미 공정성을 고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고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감동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과정을 들으니까 정말 합격 통보를 받으면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신희님은 합격 통보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PDF 파일을 친한 과동기들과 함께 다 같이 확인했거든요. 그때 그 환호성은 잊을 수가 없네요. 이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사실 부모님들이랑 보통 많이 보는데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못 보겠더라고요. 오히려 더 긴장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보고 합격 소식을 듣고 이제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되게 많이 우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많이 축하를 해줘서 합격하고 한 몇 개월은 만날 때마다 축하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합격을 하면 이것보다 더 차원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일단 늦었지만 두 분 합격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최종 합격을 하면은 합격자들 명단을 종이에 써가지고 대궐 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제 딱 붙여서 알립니다. 이걸 이제 방방이라고 불렀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관리가 직접 말을 타고 가가지고 당사자에게 합격을 알리는데 합격이요! 근데 주로 장원 급제 때 많이 그랬습니다. 합격을 하면 일단 시상식장으로 가야 되겠죠. 시상식장의 규모는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임금님 계셨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홍패라는 합격증을 이제 받는데 이게 생기면 홍패를 받으면 집안 전체가 달라집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합격자의 부모에게도 명예관직인 봉작이라는 게 내려졌거든요. 그리고 고향에 홍살문이라고 해서 빨간색 그 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원이면 대우가 조금 남달랐습니다. 임금님이 이제 어사화를 주는데 종이로 만든 그 꽃장식인데 장원 급제자에게 왕이 직접 받아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꽂아줘요. 그러니까 수석 합격자한테 대통령이 직접 메달 달아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 후에는 3일 동안 말을 타고 이제 한양 거리를 행진합니다. 아, 얼마나 뿌듯할까요, 진짜. 앞에는 빵땅땅땅땅땅땅땅땅땅 풍악대가 가고 가는 곳마다 보고 싶겠죠. 야, 장원 급제하신 분이래라고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가서 스승님한테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다고 하죠.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저희랑.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사화가 더욱 귀해 보이는데요? 제 어사화 어디 갔죠? 여기 있습니다. 다시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이뤄낸 선배님들의 노력과 과정을 들으니 더욱 그 무게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기대해도 될까요? 아, 기대하십시오. 물론입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와, 한턱 쏴. 네.